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25년판 절세설계 컨설팅 유튜브를 찍습니다. 작년판과 달라진 내용 오늘 공부를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정관하고 임원보수 파트 5 임원보수까지 했던 것 같아요. 벌써 찍은 지 12일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 10일 안 넘기려고 했는데 오늘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파트 6 배당 소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배당 소득과 관련된 뭐 지분 증여 플랜, 지분 구조 세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득의 유형입니다. 쭉 리뷰를 해봤는데 뭐 목차가 초과된 것도 뭐 하나 있기도 하고 내용이 보니까 군데군데 뭐 은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볼 거고. 자, 오늘은 연휴고 그래서 선글라스 한번 껴봤어요. 하다가 불편하면 벗을게요. 네, 자, 파트 6 들어갑니다. 꼭지 1번 배당소득의 과세 방법은 바뀐 건 없네요. 바뀐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내용 간단한 내용이죠. 금융소득은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과세 시스템은 이자와 배당을 묶어서 금융소득이라고 칭하고 이거를 다른 종합소득이랑 합산하고 있는데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금융소득을 합산과세하죠.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 이하가 되면 합산 대상이 없을 테고 그냥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내용입니다. 뭐 이건 다 아실 테고. 자, 그 다음에 지분구조의 분산 설계와 절세 효과에 대한 2번 꼭지인데요. 배당소득은 배당을 지급했을 때 텍스 플랜 관점에서 의미가 있으려고 그러면 지분을 한 사람이 100%를 다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를 갖고 있다 그러면 배당을 하게 되면 그 한 사람한테 다 귀속이 될 거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합산과세니까 이제 그분이 받는 뭐 근로소득이나 다른 뭐 임대소득, 배당소득이 다 합산과세가 돼서 뭐 거의 반을 세금을 내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배당소득의 핵심은 지분구조의 분산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100%를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한테 다 가지만 이거를 50대 50으로 바꾸면 반반씩 나눠지는 효과가 생기죠. 그러니까 소득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좀 고상한 용어로 소득의 기속처가 변경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 3번에 있는 내용이 지분 설계를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세액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본 거예요. 이게 가나로 나누어졌고요. 한번 볼까요? 이쪽에 있는 내용이 급여로만 2억을 지급을 했을 때 관련 소득세와 비용 처리되는 법인세 효과를 감안해서 네팅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연봉 2억 정도가 되면 연말선 해보면 소득세가 한 5천여만 원 정도 부담이 되고, 급여는 법인의 입장에서 이제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 처리가 되니까 2억이 비용 처리가 돼서 2단계 하계세율 19% 구간 절세 효과를 보면 한 3,800이 법인세를 덜 내는 효과가 있게 됐죠. 그래서 소득세 내는 거, 법인세 안 내는 거 감안하면 네팅하면 1,100 정도의 세액 효과 세금을 냅니다. 자, 이거를 오른쪽은 이거를 변경을 합니다. 급여로 2억을 받던 것을, 연봉 2억 받던 것을 연봉을 1억으로 줄이고 나머지 1억을 배당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소득 유형을 변경한 거죠. 전제가 있는 게 이제 1인당 1억을 배당하는데 1인당 2,500만 원이니까 여기 보면 여기 지분구조 주주 구성이 대표, 배우자, 자녀 2명 해가지고 25%씩 균등하게 설계된 그런 지분구조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분구조 25%씩 이렇게 균등비율로 설계하는 거는 주가가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기업은 거의 불가능하죠. 여러 번 나누어서 증여플랜을 해야지만 이런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을 테고, 새로 설립하는 그 당시가 아니면 이 균등 비율의 지분 설계는 사실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법인 설립할 때는 이런 구조를 미리 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대표 의증이라든가 뭐 은행의 여신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 요건이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균등 비율 설계가 가능한 한 많은 주주의 균등 비율 설계가 효율적인 플래닝이 가능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연봉 1억에 대한 소득세 계산해보면 뭐 1,400여만 원 정도, 그 다음에 1억 원이 비용 처리가, 그러니까 급여는 비용 처리하고 배당은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죠. 잉여금의 처분이니까. 1억이 법인세 비용 처리가 돼서 법인세를 1,900 정도 덜 내게 되고, 그 다음에 배당, 2,500만 원, 대표가 받는 2,500만 원은 그냥 40% 정도 그냥 가정합니다. 다른 소득 이것저것 합쳐서 최종 한계설이 40%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지급된 1인당 2,500만 원씩 합계 7,500만 원은 14%,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세금을 낸다. 3번 가정이 있죠. 이것도. 자, 기타의 경우 배당으로 인증과세는 완전히 조정되고 배우자 및 자녀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없으면 배당세액이 2천만 원이 초과하더라도 실제 세부담은 14%를 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잠깐 먼저 보면 여기 341페이지에 보면 요 다른 소득이 없을 때 배당액에 따른 실효세율을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5천, 1억, 1억 3천, 2억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1억이나 1억 3천 정도까지는 요 배당세액 공제 효과 때문에 실제 세부담은 14%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그래서 7,500만 원에 14%하면 1,000만 원. 그리고 뭐 대표이사 배당세액 공제 효과 뭐 이렇게 이 정도 감안하면 1,500만 원을 세금을 내게 되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배당하면 유리한 결과가 생길 줄 알았는데 차라리 그러니까 이렇게 급여를 1억, 연봉을 1억으로 하고 배당을 1억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세액 분석 효과를 분석해 봤더니 그냥 연봉으로 2억 받을 때보다 세금을 뭐 약 4천여만 원을 더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당하면 불리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배당하면 불리하다. 차라리 그냥 연봉으로 2억을 지급을 해서 소득세를 거의 5천 정도를 부담하더라도 법인세 비용 처리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법인세를 덜 내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배당으로 지급을 했더니 오히려 세금을 더 내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배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배당해야 된다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식혜. 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분석의 가본이 자, 상속세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분석이에요. 상속세 효과를 감안하면요. 우리 임원 보수할 때도 봤었죠. 우리가 소득세를 조금 부담하더라도 경영 성과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보수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임원 보수의 법률적인 개념 때문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상속세가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랬죠. 우리가 정당한 보상을 소득세가 무서워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으면 회사가 번 이익 대비 작은 금액이 사회로 유출될 테고 남아있는 나머지 금액이 잉여금으로 계속 쌓여 나가서 나중에 먼 미래에 상속이 개시가 되면 엄청난 주식가치가 돼서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보수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임원 보수에 대한 어떤 법리적인 개념도 있었지만 상속세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임원 보수할 때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라는 세금이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은 영업 성과의 뭐 비례 이런 거 다 필요 없을 거예요. 뭐로 지금 세금 많이 내고 급여를 많이 받습니까? 상속세도 없는데. 그때는 사실은 임원보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마 그 해당 당사자가 필요한 생활비가 임원보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실제 이제 그 실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그런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상속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때 상속세 효과를 고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답이 180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원 보수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분석은 소득용을 변경했을 때 상속세를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인데, 자, 상속세 효과를 고려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뭐가 바뀌냐면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나머지 다 똑같아요. 상속세 절세 효과 7,500만 원에 대한 50% 상속세 최고세율 한계세율 50%에 해당하는 3,750만 원의 상속세 절세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컨설턴트 분들은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이 관련 개념을 대표한테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상속세가 왜 줄죠? 우리가요, 뭐 이렇게 재산가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호적에 올리자마자 뭐 현금 5억을 뭐 증여한다고 그러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새는 뭐 10억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을 가정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 갓난아기한테 5억을 현금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 그냥 무시하고 2천만 원 증여 공제가 되지만 이거 무시하고요. 증여세 세율이 1억까지가 10%고 1억에서 5억까지가 20%잖아요. 그러면 1억에 대한 10%, 1천만 원, 나머지 4억에 대한 20%, 8천만 원 합치면 세금이 9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5억을 증여하면 9천원을 증여세를 내야 돼요. 갓난아기가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증여세를 거의 1억 가까이 9천만 원을 내면서 애기한테 5억을 증여하죠?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죠. 네. 왜 이 재산가들은 9천만 원을 부담하고 돈도 필요 없는 갓난아기 5억을 증여하는 거예요? 미래의 상속세 때문이죠. 이분들은 아는 거죠. 내가 지금 9천만 원을 부담하는 순간 20% 한계세율로 9천만 원을 부담하는 순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 부과될 상속세 50%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서 자녀의 통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때 당연히 증여세를 부담하게 돼요. 근데도 증여를 부담하고라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왜? 포켓이 바뀌는 효과가 생기니까. 아버지 주머니에서 자녀의 주머니로 일정한 재산과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를 만들어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 미래에 상속세 50%가 준다라는 거죠. 이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네. 자,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세요. 우리가 연봉으로 2억을 처리했을 때는 이 소득 2억 원이 대표이사 주머니로 가는 거죠. 자, 이거를 바꿨어요. 1억으로 쪼개고 배당을 4명한테 2,500만 원씩 배당으로 뿌렸어요. 자, 그러면 대표한테 대표 주머니로 가는 금액은 급여 1억하고 배당 2,500하고 1억 2,500만 원이 대표이사로 가는 거고요. 요때는 2억이 갔지만 1억 2,500만 가고 나머지 7,500만 원은 어디 주머니로 갔어요? 다른 주주의 주머니로 갔죠. 배우자가 자녀 2명에게 이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일정한 소득이 내가 다 받을 것을 쪼개 가지고 다른 사람 주머니로 포켓으로 옮기는 구조를 짜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요 미래에 상속세가 준다라는 거죠. 이 효과 때문에 지분의 분산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분석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사일처한테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연봉으로 2억 받을 때는 1,100만 원이지만 이렇게 소득을 유형을 분산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 주머니로 배당을 옮기게 되면 네팅하면 마이너스 2,200에서 이 차이를 보면 약 뭐 3천만 원 정도의 이익이 생기는 구간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지분구조의 세팅에 논리적인 뭐 그 근거라면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분구조를 분산해서 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관련 실무 서식은 이제 부록의 뭐 비상자주식 가치 평가,
뭐 증여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등이 있죠. 그러니까 지분을 분산해 설계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증여를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를 하게 되는데 뭐 양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관련 계약서 참조하시고, 실무서식은 카페,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도 할 겸 한번 가볼까요? 네. 아이고, 이게 아니고 어디 갔냐? 여기 네이버 카페, 자, 보물창고 카페에 있습니다. 김창영 세무사의 보물창고. 이렇게 가시면 이제 여기 보면 왼쪽에 메뉴가 있습니다. 왼쪽에 메뉴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배당소득 메뉴에 가시면 이 배당소득과 지분구조 컨설팅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보시면 이렇게 주식가치 평가 하는 거, 그다음에 배당 가능이익 산정표, 주주명부 명의에서 배당 금액 시뮬레이션. 요거는 이제 이렇게 지분 구조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시고, 이제 실제 주주가 바뀌게 되면 주주명부하고 명의계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분산된 지분 설계를 바탕으로, 지분 구조를 바탕으로 내년 3월이나 뭐 중간 배당하는 시점에 배당을 했을 때 배당 금액 시뮬레이션하고 원천 진수하고, 그런 서식들 올려놨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연부연납 고려한 거 엑셀 서식이네요. 약식으로 이렇게 주식가치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사결정력으로. 그러니까 주식가치를 평가하실 때 일단은 세무조정사항을 한번 봐야 됩니다. 세무조정사항에 뭐 이렇게 주식평가에 관련 있는 유보금액이 큰 게 있다거나 하면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손익계산서, 원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거니까 세무상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할 때 세무조정사항이 많지 않고 뭐 부동산 이런 거 없다 그러면 그냥 손익계산서 이익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실제 세법상 제대로 평가하는 거랑 거의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막 이렇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그런 큰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손익계산서로 간략하게 한번 진단해 보는 겁니다. 자본 1000개 넣으시고 최근 3년 손익 넣으시고 주식수 넣으면 그냥 나머지 다 자동이에요. 그래서 주당 액면 5,000원짜리가 한 54,000원 정도 이렇게 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증여를 3,600주 했을 때 몇 퍼센트예요? 4.5% 했을 때 증여세가 없고, 이게 하나도 없네. 여기로 가볼까요? 자, 8,000주 했을 때 10% 하게 되면 배우자는 세금도 없고, 자녀한테는 2,000주 하게 되면 뭐 2.5% 주게 되는데 세금이 이렇게 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주식수를 넣어가지고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10%씩, 배우자 다 10%씩 했을 때는 약 1억 5천 정도의 증여세가 나오네요. 자, 이거를 연부연납을 신청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사모님도 뭐 이건 뭐 분납으로 하든가 뭐 이래야 될 것 같고, 연부연납은 매회 내는 금액이 1,000만 원 넘게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섯으로 쪼갤 수 있네요. 여섯으로 쪼개서 1,100만 원씩. 요 금액은 이제 처음에 신고할 때는 이제 이걸 내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연부연납분은 이제 배당 받아가지고 내야겠죠. 한 뭐 1,000원, 그러니까 10%니까 1억 5천 정도 배당 결의하면 1,500 정도 배당을 받을 거고, 뭐 세금 고려하고 하면 요거 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 거는 참조하시고, 연계산기도 한번 미성년 여부 판단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몇 주 결정할지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증여계약서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주주 명의계서, 이거 이제 우리 명의계서를 이제 우리 실무에서 많이 놓치는데 비상장 기업들이 원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주주 명부라고 이제 하면 외부에 이제 제출되는 특정 일자의 주주 현황을 나타내는 게 주주 명부이고, 명의계서는 이제 뭐냐면 주식 이전에 대한 회사의 대항력을 갖는 법률적으로 주주가 되는 시점이 바로 이 명의계서예요.
설립할 때 2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200주를 양도네요. 요 증여로 볼까요? 이게 일반적인 증여니까. 증여자가 200주를 다른 수증자에게 200주를 줬을 때 이렇게 누가 줄고 누가 새로운 주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뭐 200주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부모가 되겠죠. 이 뭐 빠져 있는데 이게 이름이 들어가면 이렇게 뭐 아버지, 아버지, 자녀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죠. 양도는 뭐 부모 자식 간의 양수는 뭐 하지 않죠. 뭐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정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부모 법인의 주주를 특정 법인 주주를 만들 때 그 법인에게 양도하기도 하거든요. 꼭 증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뭐 어머니, 뭐 타인 이렇게 해서 이름이 실제로 홍길동, 뭐 김창녕 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주의 변당 현황을 그러니까 새로운 주주가 됐을 때 회사가 관리하는 주주 명부에다가 명의 개설을 하는 때가 주주로서의 대항력을 갖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 소식들은 다 외부 기관에 뭐 제출해야 되고 하니까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요 명의 개설은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의 개설 청구서 소식은 없나? 명의 개설 청구서가 없네요. 그러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명의 개설 청구서. 네, 여기 있죠. 명의 개설 청구서. 이 서식을, 그러니까 새로운 주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주주가 된 사람이 회사한테 내가 누구로부터 주식을 뭐 양수받거나 증여를 받아가지고 새 주주가 됐으니까 회사에게 니네 회사가 관리하는 주주명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주명부에 내 이름으로 명의개설을 바꿔주세요라고 청구하는 서식이 명의개설 청구서입니다. 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주주, 그러니까 새로운 주주가 된 그 인적사항이 기재가 되고, 여기는 이제 증여자한테 받아서 내가 새로운 주주가 됐다라고 해서 회사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회사는 당신이 리얼한 주주가 맞는지 뭐 계약서나 이런 걸로 뭐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하겠죠. 사실관계를. 그래서 주주가 맞다라고 하면 여기 회사가 관련 이 주주명부 이름을 딱 기재하는 겁니다. 네. 사무실 근처에 떡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식혜를 팔아요. 조그만 게 한 병에 3,000원 하는데 졸라 비싸죠. 근데 맛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 운영하시다가 필요한 자료가 없거나 그러면 여기 검색 있죠. 검색. 여기다가 쳐보시면 돼요. 뭐 계약서 너무 많다. 하여튼 필요한 거 쳐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쳐보시면 되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시죠. 닫고요. 헷갈려. 다시, 들어와서, 분사 설계의 필요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소득의 규석적 변경 효과, 다른 소득이 없을 때 배당에 따른 실효세율, 이렇게 실제, 요 배당세율국 이제 명칭에 의해서 그런데, 아까 우리 분석할 때 보셨지만 회사가 그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는 법인세 비용 처리가 되는데 배당은 비용 처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가 1억의 이익이 생겼는데 이거를 주주한테 다 배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회사 이익이 1억 났으니까 1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겠죠. 그리고 그 1억을 주주한테 배당을 할 때 1억을 받는 주주한테 소득세가 또 부과가 되죠. 근데 배당은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니까 회사가 번 이익이 1억의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도 내고 주주들한테 또 배당 소득세도 또 부과하고 그래서 하나의 1억이라는 이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부과, 소득세 부과 이중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중 과세를 조정해 주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세법 체계는 그 이중과세 부분을 배당을 받는 주주 단계에서 조정을 해줘요. 그게 명칭이 배당세 공제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1억에 대한 법인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 법인세 효과를 주주 단계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중과세 조정 장치예요. 근데 명칭이 배당 세액 공제다. 이것 때문에 주주가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2천만 원이 넘어서 종합과세가 되는 건 맞지만 실제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는 추가로 내는 세금이 없어요. 예를 들면 주주가 1억을 배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이제 1억 원으로 배당을 지급을 할 때 다 주지 않죠. 예, 우리 소득세법은 원천징수라는 게 있잖아요.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14%, 주민세 1.4% 해가지고 15.4%를 떼고 나머지 차액을 주주와 통장에 입금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8천 400 몇십만 원이 입금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배당은 주주는 이제 그걸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월 달이 되면 우리나라 금융소득을 1억을 받은 거니까 2천만 원을 초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이 합산과세가 돼야 되죠. 그래서 5월 달에 2천을 초과했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쭉 계산을 해보면 산출세기 이게 나오고 배당 소득공제 반영하고 하면 결정세액이 1,4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배당을 받았을 때 소득세 14%를 원천징수 당한 게 있죠. 그 기납부세액으로 이제 공제가 되면 결정세액은 1,400이지만 기납부세액 1,400만 원을 공제하면 실제 차감 납부할 세액은 0원. 그래서 소득세 신고서 한 장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야 뭐 세무 대리인이 다 알아서 해줄 거고. 그래서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14%밖에 부담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다른 소득이 없을 때 배당액에 따른 실효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모님이 집에서 살림만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다른 소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사모님이 배당을 1억을 받더라도 1,400만 원만 세금을 낸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소득세 누진 세율이 8단계 누진 세율 구조로 돼 있죠. 최고 세율 소득세 40%, 45%. 근데 1억을 받는데 14% 세부담이다라고 하면 어때요?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컨설팅 대상이 되는 해당 기업이나 대표님들은 평생에 걸쳐서 돌아가실 때, 죽을 때도 거의 반을 세금을 내야 되는 분들이죠. 우리나라 소득세 세율 체계가 뭐 이렇게 총소득이 1억 5천만 넘어가도 한계세율이 거의 뭐 반에 이르는 뭐 주민세랑 건보를 합치면 거의 반을 내게 되죠. 그래서 경영하는 기간 중에도 또 은퇴하고도 뭐 일정한 배당이나 임대소득이 있으면 거의 또 반을 내고 돌아가실 때도 세금을 냅니다. 그런 분들에게 10%대 세부담을 우리가 실행시켜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배우자에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지분구조를 싸서 뭐 1억 정도를 배당받더라도 14%만 내게 하는 그런 구조를 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배당 플랜 위해서 지분을 분산해야 되는 이유가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이건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 Q&A에 있는 거 이게 이제 실제 증여 플랜 하는 사례를 가지고 제가 조금 다듬어 가지고 원고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의 30%를 5세 자녀한테 증여하려고 그런다. 근데 증여세가 2억이 나온다라는 거죠. 실제 사례는 15%씩 2명의 자녀한테 하는 건데 그냥 한 명으로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높은 그런 기업인 경우에 한 지분을 10% 20%만 이전하려고 해도 증여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억대가 나와요. 억대. 하여튼 이 케이스는 주가가 좀 높은 기업의 얘기입니다. 30%를 5살 자녀한테 증여하려고 그러면 증여세가 2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의사결정 당사자는 30% 증여하는데 2억을 세금을 내라고? 아이씨, 나 안 해. 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근데 이걸 설득하셔야 돼요. 2억을 내는 사람들이, 이 증여세 2억을 내는 사람들이 밑에서 설명하는 이런 관련 혜택 내지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 2억 아까워가지고 못한 분들은 이런 이익을 가져갈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증여 플랜이라는 게 보세요. 지금 시점에 30%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2억을 내야 되잖아요. 이게 비싸서 증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3, 4년 뒤에 주가를 평가해가지고 그때 30%를 또 증여한다고 하면 증여세가 그때 2억일까요? 아마 3억 나올 거래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항상 증여 플랜은 지금 의사결정을 세금이 비싸가지고 안 했다가 몇 년 뒤에 4, 5년 뒤에 이걸 다시 평가해봐가지고 진단을 해보면 아이고 그때 할걸 이라고 후회하고요. 일부 증여를 하더라도 야 30% 너무 많으니까 10%만 이번에 합시다. 10%만. 뭐 그러면 이제 세금이 좀 줄겠죠. 10%만 1억 미만으로 해가지고 10%만 이제 해서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몇 년 뒤에 4, 5년 뒤에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진단을 또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김세범사 말 듣고 30% 할걸 라고 후회하는 게 일반적인 증여 플랜입니다. 그래서 설득하셔야 되고 2억이 좀 부담되긴 하지만 아까 우리 연부연납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나눠낼 수 있는 6으로 쪼개가지고 연부연납 기간 플러스 1로 나눈 금액을 신고할 때 1차 내고 나머지 5번은 5년 동안 이렇게 매 1년마다 나눌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연부연납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대표님들이 야 2억이라고 라고 했던 것도 연부연납 하게 되면 이거 뭐 3천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매년 라고 하면 그래? 라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의사결정 대안이 하는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화법이 됩니다. 그래서 연부연납 꼭 고려를 하시고 자, 하여튼 2억을 냈어요. 이제 그러면 이후에 이런 효과들을 배당으로 하는 자금 출처가 생기고 세부적인 금액을 생략할게요. 책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기속 변경하게 될 때 대표가 받는 소득을 자녀 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원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차이가 또 생기겠죠. 그것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꼭 보셔야 되죠. 요거 아버지에게 갈 뭐 급여나 배당으로 지분구조가 세팅이 안 됐으면 회사에 생긴 이익을 결국은 아버지한테 뭐 급여나 배당으로 지급이 돼야 될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런 증여 플랜을 통해 가지고 자녀의 주묘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상속세가 줄기 때문에 이게 몇 억대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알파죠, 알파. 5살짜리 자녀한테 30% 지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케이스가 매년 뭐 6천만 원씩 귀속되는 그런 플랜일 거예요. 2억, 그러니까 매년 배당을 2억 결의해가지고 매년 6천만 원이 귀속이 된다고 하면 그 쌓여있는 금액이 뭐 이렇게 15이 되면 6억이 될 테고 25이 되면 12억이 될 테고 원금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온전히 보통 예금 통장에 놔두지 않죠. 그래서 그 원본이 좀 쌓이게 되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뭐 부동산이나 뭐 토지나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게 투자를 해서 그 원본에 대한 알파 금액이 나중에 수십억대가 되는. 그래서 이런 플랜을 계획적으로 하면서 재투자에 대한 이런 투자 수익까지 고려한다고 그러면 30대 초반 내지는 이때 사회에 등장한다고 그러면 그 5살 어린 자녀는 30년 뒤에는 수십억 원에 내지는 뭐 100억대의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가지고 사회에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소득 출처 만들어 가지고 형성하는 그런 자녀하고는 완전 게임이 안 되겠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테고 그럴 겁니다. 이게 이제 지분증여 플랜을 한 다음에 지속적인 포켓 바뀌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증여세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아까 2억 나왔었잖아요. 이걸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건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 2억을 내는 분들이 이런 이익이나 장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 써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억대가 나오는데 연부연납 활용하시라는 얘기 실무 메시지에 표시해 놨고요. 네. 그다음에 배당소득은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배당의 종류 내용들을 좀 많이 추가된 거네요. 요 파란색 요게 이제 바뀐 내용이거든요. 배당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나눠가지고 잘랐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배당의 종류는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오늘은 배당의 종류까지만 촬영을 할게요. 배당의 종류
특별한 내용 아니니까 현금 배당, 주식 배당 파란색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 주식 배당은 금전, 원래는 배당은 현금으로 배당하는 게 원칙이고 일반적으로 다 현금으로 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주식 배당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주식 배당은 금전 대신 새롭게 주식으로 발행하는 이익 배당을 말합니다. 라고 해놓은 거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주식 배당은 현금 대신 주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익 준비금을 적립할 필요는 없고, 자, 그리고 주식 배당은요, 이익 배당 총액의 2분의 1의 상당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총 배당액 중에, 총 현금 배당액 중에, 총 배당액 중에, 그 중에 2분의 1 이하의 금액을 주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따라서, 주식 배당만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현금 배당과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 내용 추가했고, 그 다음에 현물 배당도 요 밑에 화살표 내용이 좀 추가됐네요. 그래서 현물 배당은 현금 대신 회사가 보유하는 현금 외 자산으로 하는 배당을 말한다. 그래서 현물 배당하는 경우 주주 지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분할 그러니까 쪼갤 수 있는 그런 자산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현물 배당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그 근거 규정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현물 배당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하면 안 됩니다. 상법 위배가 될 테고, 그러면 세법도 뭐 가직금 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된다. 상법 462조의 4조항입니다. 그리고 주총이나 이사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요. 기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액배당 여기 있고, 감액배당은 뒤에 또 따로 목차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형태에 관련된 거죠. 중간배당, 결산배당이 있고 중간배당이 있죠. 자, 우리 비상장 기업은 중간배당은 연 1회만 인정됩니다. 중간배당 2번 못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회사 중에는요, 정관을 봤더니 중간배당을 분기별로 한다라고 돼 있는 정관을 봤어요. 상법을 잘못 이해한 분이 설계를 한 거죠. 그 상장 기업은 분기별로 배당이 가능한 거죠. 하죠. 그래서 이 설계자분이 아마 상장 기업 정관을 잘못 베끼지 않았나 싶어요. 비상기업은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산배당, 그러니까 3월 정기주총 때 하는 결산배당하고 기중에 이제 1회 선택해서 하는 중간배당 1회 해가지고, 그러니까 총 2번 할 수 있는 거죠. 중간배당은 한 번 가능한 거, 결산배당 한 번, 중간배당 한 번 해서 총 2회만 배당할 수 있다는 거고, 결산배당은 차이 뭐 해놓은 건데 뭐 특별한 내용 없죠. 결산배당 주총에서 결의하는 거고,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로 하는 거고, 만약에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회사, 그러니까 이사가 3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이사회 구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이사가 3명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회사, 이사가 1명이나 2명인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로 못하는 거고, 주총 결의를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고, 한 해 하면 되고요. 상장기업은 분기별로 가능하다는 얘기 표시해 놨고요. 그리고 중간배당을 예를 들면 7월 달에 배당을 한다 그러면 뭐 6월 말까지 결산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직전 결산기 기준으로 배당 가능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결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간배당은 3월 결산 주총 때가 아닌 영업연도 중간에 이익을 배당하는, 이거 바뀐 겁니다. 파란 거.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산 주주총회 시점에 현금 배당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분산시켜서 재무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배당은 이익배당과 경제실이 당연히 동일한 거죠. 결정 권한만 이 사이에 있다는 요거는 차이가 있는 거죠.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결산배당 3월 달에 배당하는 게 일반적인 배당 의사결정이죠. 근데 이제 3월 달에 뭐 회사가 자금 사정이 유동성이 이렇게 뭐 좋지 않다거나 그에게 뭐 어떤 외부 투자 내지는 이런 게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배당이 현금이 유출이 되는 거니까, 현금이 유출되는 거니까 배당을 미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결산 배당하지 이제 않았다고 하면 기중에 이제 이후에 내년 3월 되기 전에
뭐 유동성이 해소가 되거나 이제 그런 때가 있으면 중간 배당 형태로 해서 이사 계류를 간단하게 결의해서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매년의 배당 이런 정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정도. 이익배당 원칙과 실무 절차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찍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025 절세일 컨설팅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